네, 이번 시간 제83회 기출문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직 합격률은 발표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자, 이론 시험부터 이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이론 시험 볼 때도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자, 거기에 감독관 뭐 잔소리 좀 끝나고 수험 번호하고 감독관 확인번호 불러주면 이론 시험 시작할 때부터 요거를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고 수험 번호 2216개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그리고 설치 그리고 A형으로 편의상 통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A형, B형 선택하셔야 되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2295번 그러면 회사 코드 834번 안양 상사가 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번 83회에서는 개정공학 및 적요 등록 메뉴를 잘 활용하면 그 정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한 4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론 시험 볼 때도 반드시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자산, 그리고 부채, 또 마지막 자본,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표죠. 손익계산서는 수익하고 비용이고. 자,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것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요 개발비죠. 뒤에 빚자가 붙었으니까 비용이 아닐까? 그게 아니고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그 다음 차입금은 유동부채죠. 자본금은 자본이고요. 광고선전비,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자, 조금 가능하면 암기해 있으면 좋은데 암기했더라도 시험장에 가면 좀 긴장할 수가 있으니까 한 문제당 1분씩 배정이 된 거니까요. 컨트롤 F 눌러서 광고선전비 833번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800번 때는 801번부터 900번까지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자, 요게 비용이라는 거 확인이 돼서 정답이 됐고 개발비도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 자리에 컨트롤 F 눌러서 검색창에서 개발비를 치면 무형자산이 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거저먹는 문제고 자, 또 나왔습니다.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것. 자, 상품은 우리 어디에 들어가죠? 유동자산은 크게 당좌 자산, 재고 자산 구분하죠. 자, 상품은 재고 자산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매출채권 뭐하고 뭐를 합친 거죠? 외상 매출금과 그렇죠, 받을럼 당좌 자산입니다. 일단 정답은 나왔고요. 비품은 자, 비유동 자산에서 네 가지가 있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비품은 형체가 있는 유형자산입니다. 장기투자증권, 요거는 투자자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자, 혹시 모르니까 자, 외상매출금 받을럼 찾아보니까 108번, 110번 요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당좌자산 범위 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되겠습니다. 왜 안 되니? 예. 자, 3번 문제가 약간 수험생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단기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기 금융 상품 하면 1년 이내에 우리가 만기일이 도래하는 그러한 금융상품, 정기예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정기적금, 또 단기매매증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 헷갈려하는 게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이 4번 항목이 수험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재분류 요거에 대해서 요게 전산회계 1급 이론 시험에 항상 나왔던 문제인데 간혹가다 요즘 추세가 뭐냐면 1급에 해당되는 걸 2급에다 툭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교재도 수정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이론 교재에 요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우선 단기 매매 증권 하면 1년 이내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회사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 있죠? 정기예금 이자가 요즘 너무 안 좋잖아요. 2%도 안 되니까 세금 떼고 나면. 그래서 주식을 사는 경우 있는데 물론 벌 수도 있지만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거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그럽니다. 자, 유가증권이 보유 의도에 변화가 있어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뭐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범주,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가 불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에 들어가 보면 단기 매매 증권처럼 1년 이하가 아니고 1년 이상 회사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유한 채권 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해서 압력을 가할. 요즘 대기업들 보면 계열사들 막 있잖아요. 삼성도 요즘 복잡하잖아요. 자, 그러한 경우가 매도 가능 증권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채권이 대부분이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우리가 뭐 건물을 산다거나 자동차를 샀을 때 채권을 강제로 사게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1년 이내, 1년 이상, 단기 1년 이상일 때는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증권. 그 목적에 따라 분류합니다. 1급에 가면 자세히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그 목적이 회사에서 갖고 있다가 보면 목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서로가 전환이 가능합니다. 만기 보유 증권에서 매도로, 매도에서 만기로.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을 재분류할 경우에는 현재의 공정가치 시가로 평가한 후 장부상에 반영을 한다. 일단 모든 장부에는 금액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에는 뭐 매도 가능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 분류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인 회계 기준으로는 자, 단기 매매 증권과 얘네들과는 절대 왼수지간이다. 섞일 수가 없다. 재분류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 여기에 핵심을 두고 자,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뭐라고요? 아까 없다 그랬죠.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아주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범주 유가증권의 경우 다시 말해서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도 재분류할 수 없다. 아까 제가 화살표 이렇게 해놨었죠. 서로가 왼수지간이다.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것 했으니까 있고가 아니고 없고. 그래서 4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자, 1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 1년 이내 매매 차익,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거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진 매일 주식 시세 나오죠. 자, 그것을 말한다. 맞는 말이고요.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해야 하는 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들 있죠.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 요거는 기준이 3개월 이내예요. 3개월 이상이면서 1년 이내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뭐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일명 CD라 그러죠. 요거, 그 다음에 종합자산관리계좌 환매채, 요 교재에 보면 현금성 자산에도 있는데, 그거는 3개월 이내에 있는 양도성 예금증서나 환매채를 말하는 겁니다. 3개월 이상이면 단기 금융상품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3개월 이상 1년 이내를 의미하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재고자산이 매입 원가에 가산한다, 더한다라는 뜻이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재고자산만이 아니고 모든 자산은 매입할 때 재비용, 여러 가지 비용을 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단기 매매 증권은 앞에서 한
수수료 비용은 별도로 뭐 984번인가 그걸로 처리하고요. 영업의 비용으로. 나머지는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에 포함합니다. 자, 운임, 운반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보험료, 중요한 물건인 경우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 때가 있죠. 그 다음에 하역료, 다 상품 매입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재비용이 해당이 돼서 원가에 더해 줍니다. 근데 애누리, 이거 어디서 본 용어죠? 순매입액 구할 때 나오는 공식이죠. 순매입액은, 순수한 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빼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매입 애누리, 할인, 매입 할인, 그 다음 환출이죠. 매입에서 반대되는 거는 환출, 되돌려 보낸 거. 요 세 가지는 빼야 순수한 매입액이다. 얘는 차감하는 항목이에요. 애누리는. 그래서 더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차감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자, 요것도 수험생들이 조금 애먹었을 문제입니다. 그전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주 비비고가 났어요. 다음 중 재고자산이 단가 결정 방법 중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선입선출법이 뭐예요? 요거를 좀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보기에 보면 뭐 물가 상승 시 뭐 과소된다, 과대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 교재 183페이지 이론 교재에 보면 선입선출법 표로 상품 재고장을 작성한 게 있습니다. 3월 달이에요. 전기 2월 단가 200원짜리 100개 2만 원. 그 다음 12일 날은 40개 300원짜리. 그 다음에 25일 날은 또 매입했어요. 400원짜리. 점점 물가가 어떻게 오르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게 정상이죠. 너무 많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되지만, 자, 이랬을 때 한번 봅시다. 중간에 매출이 있어요. 60개를 팔았습니다. 자,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매출 60개. 선입선출법이 뭐예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라. 그래서 FIFO라 그럽니다. First in, first out.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죠. 자, 우유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안 팔면 유효기간 지나버리니까. 그래서 우유를 가져온 사람들 보면, 슈퍼에 보면 가장 최근에 들어온 걸 맨 안쪽에 집어넣고 앞쪽에는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난 걸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은 또 손 쑥 집어넣어서 안쪽에 것부터 빼내죠.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려고. 자, 이게 선입선출법 대표적인 게 음식료품. 자, 그러면 차기 2월 기말상품 재고액은 선입선출법으로 요 200원짜리 팔고 하다 보면, 자, 300원짜리와 400원짜리가 이렇게 남습니다. 앞에 200원짜리는 다 팔려서 나갔어요. 60개 나갔는데 또 환입돼서 20개 돌아오는 바람에, 자, 이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기말상품 재고액은 단가가 제일 비싼 게 남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일 때, 반대로 물가가 만약에 내려갔다 그러면 정반대가 되겠지만, 자,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제일 비싼 단가들이 남는다. 조금 더 팔렸으면 요 300원짜리도 다 나갔고 400원짜리만 남겠죠.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물가 상승 시, 아까 물가 상승하는 상품 재고장입니다. 기말 재고 자산이 어떻게? 과대평가가 됩니다. 왜? 제일 비싼 게 남으니까. 자, 적절하지 않은 것 하니까 답은 나와버렸어요, 이미. 과대가 되는데 과소라고 해놨으니까.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일반적인 우유가 들어와서 나가는 거, 단가가 오르는 거, 정상적인 거죠.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물량 흐름, 원가 흐름. 자,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가는 거 많습니다. 기말 재고 자산이 현행 원가에 가깝게 표시된다. 현재 원가, 아까 제일 마지막 400원짜리였죠. 400원에 가깝게 표시되는 게 맞습니다. 200원짜리는 이미 없어요.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여기서 이제 고민스럽겠죠. 자, 봅시다.
물가가 올랐어요. 재고 자산이 기말상품 재고액이 제일 큰 금액이 남아요. 단가가 200원짜리는 다 팔리고 400원짜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이 커져요. 자, 매출원가를 구할 때 기초재고액과 매입액은 뭐 똑같다 하면 기말상품 재고액이 커졌다?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원가는 적어지죠. 얘가 10원 플러스 50원, 60원인데 기말재고액이 30원. 그러면 얼마예요? 30원이죠. 매출원가. 근데 얘가 40원 돼버렸어요. 그럼 얼마? 20원이 된단 말이에요. 매출원가는 감소해지죠. 자, 매출원가가 적어지면 순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원가가 점점 적어질수록 순매출액은 불변.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총이익은? 이익은 커지죠. 증가. 매출총이익이 커지면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증가하죠. 자, 물가 상승 시 이익이 커진다.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요건 1분 내에 풀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 짧은 거는 빨리 풀고 이런 데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고요. 자, 1번이 정답이고, 자, 6번은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단기 중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으로 오른 것. 그럼 외상 매출 계정 하나 그리세요. 자, 이렇게 쫙 그리고 나서 외상 매출금 자산이죠. 자산 증가는 어느 쪽? 이쪽에 증가, 이쪽은 감소. 자, 외상 매출은 기초 잔액 50만 원. 지난달에 수금 다 못한 거 있어요. 그 자산이니까 차변에 잔액은 항상 자, 자산은 증가 쪽에 잔액이 남습니다. 기초 잔액 50만 원. 그 다음에 단기에 외상으로 팔았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 늘어나겠죠. 단기 외상 매출액 얼마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이걸 구할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쪽에 외상 매출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수금해온 거. 회수액. 또는 외상으로 팔았다가 깎아준 거. 애누리액. 자, 그러면 회수액 60만 원. 자, 마이너스 이쪽에 적었습니다. 애누리액 10,000원 적었어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 기말잔액 아직 수급 못하고 30만 원. 기말잔액 30만 원. 아까 잔액은 이쪽에 있는다 그랬는데 대변의 기말은 대변의 편 이상 적는 겁니다. 왜? 차변 대변 금액이 합계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1월 1일 되면 이쪽으로 다시 가요. 기초 얼마? 30만 원. 이 자리로 또 해서 제 위치 찾아갑니다. 자,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91만 원이죠. 차변 대변 금액은 같아야 돼요.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기초 잔액 뺀 나머지 41만 원이 뭐예요? 외상으로 단기에 외상으로 판매했다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계산 문제는 계정을 그려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하고 이렇게 적어가는 게 정확하게 복잡하지 않게 계산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이것도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구분할 수 있나 없나 확인하는 문제인데 유형자산 취득 후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산이 있어요. 건물이 있다 쳐요. 근데 수익적 지출, 수리한 겁니다. 유리창 깨진 거, 이런 거, 페인트 칠하는 거, 도색 작업. 자, 원래 이렇게 분개해야 될 건데 그러면 수익적 지출 분개하면 차변에 수선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대변에는 뭐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 수표 발행했으면 당좌예금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적어야 될 건데 뭘로 했다고 그랬어요? 자본적 지출, 자산 증가로 했다는 겁니다. 중대한 건물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 대대적인 보수. 이거는 건물의 가치나 수명을 늘리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은 단순한 원상복구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인 경우에는 어떻게 분개를 하냐면 차변의 자산의 증가로 봅니다. 건물. 엘리베이터를 달았다. 그러면 그 돈 더 받고 팔 수 있겠죠. 대변은 똑같고요. 자, 요렇게 해야 될 건데 얘를 안 하고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건물이라는 자산 증가로 잘못 적었어요. 자산, 비용,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표시한 것. 자, 우선 보겠습니다. 건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어요. 그러면 자산은 어떻게 해요? 과대 계산이 된 겁니다. 비용은 어떻게 됐어요?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어요. 비용은 과소가 됐습니다. 자, 비용이 적으면 당기순이익은 이익은 많아지죠. 이익은 자 얘는 과대가 됩니다. 만약에 비용을 했으면 이익이 과대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자산은 과대, 비용은 과소, 이익 과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복잡하면서도요. 요 분계 한번 잘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됐고요. 자, 8번 문제. 자, 요거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수험생들이 벙 적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계정 잔액이 표시로 옳지 않은 것. 아까 외상매출금 계정에서 설명했죠. 자산 부채 자본은 항상 잔액이 플러스 쪽에 남아야 됩니다. 차기 2월이 아닌 전기 2월 기준으로 보세요. 전기 2월로. 자, 그럼 어느 게 자산이고 어느 게 부채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건물은 자산입니다. 자산의 기초잔액은 항상 어디? 플러스 쪽에. 자산 증가는 차변이잖아요. 이미 정답은 나왔어요. 대변의 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현금. 통장에 있는 거, 물론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만들면 되지만 현금, 금고에 있어요. 금고에 있는 돈이 제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는 있을 수 없죠. 금고에 있는 돈이. 다시 말해서 잔액은 현금이란 자산은 제로가 될지언정 잔액이 남아있다. 그럼 잔액은 항상 차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부채, 빚을 갚았어요. 제로가 될지언정 그게 마이너스까지는 안 갑니다. 몰라, 사채를 쓰면 신체 포기각서 썼으면 신체까지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정답은 일단 나왔고요. 미지급급 부채죠. 부채는 어느 쪽에 남겠어요? 반대로. 부채의 증가 대변이죠. 이쪽에 남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4번부터 할게요. 외상매입금도 부채예요. 이쪽에 남아야 돼요. 선수 수익하니까 이건 뭐지? 먼저 받은 이익. 자, 요거 계정가공비 적용 등록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F 눌러서 선수 수익 딱 치면 263번 선수 수익 유동 부채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빌려줬어요. 근데 1년치 집세를 한꺼번에 받았어, 만약에. 제주도는 그럽니다. 주거지는 세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1년치 한꺼번에 받아요. 뭐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지만, 자, 이런 경우에 먼저 받은 집세, 임대료는 수익이잖아요. 먼저 받았다. 선수 임대료, 선수 수익. 그런 경우는 장부에 부채로 적어야 됩니다. 자,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부채니까 증가가 대변에 적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다음 중 받을러움 계정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 이제는 단순 암기보다는요, 그 계정 특성이나 이런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 분개를 해봐야 합니다. 대변에 받을러움이 나오는 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띄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상품 200만 원을 매출하고 매출처 발행 약속금을 받다. 그러면 차변에 자, 상품 팔았다. 상품 매출 401번인가요? 대변에 상품 매출 200만 원. 자, 어음을 받았어요. 매출처,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 받을 어음이죠. 차변에
받을 어음 200만 원. 자, 요거는 대변에 기록되는 거 찾으라 그랬죠. 받을 어음이. 그래서 1번은 아웃이고요. 차변에 기록됐으니까. 매입처에 발행한 약속어음 2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지급받아.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적었을까요? 지급어음 됐겠죠. 그게 만기가 됐어요. 이거 돈 줘야 돼. 안 주면 부도 처리가 되면 어음이 수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대변에 현금 일단 나왔고요. 현금 200만 원. 그리고 이제 어음은 돈 갚았으니까 그 어음은 없어지겠죠. 부채.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는 사라집니다. 부채의 감소, 차변에. 차변에 지급어음 200만 원. 자, 이건 아예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2번도 아웃. 자, 3번.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을 매출처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다. 어음을 받았어요. 그럼 차변에 받을 어음 200만 원. 자, 외상값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없어지겠죠. 외상 매출금 200만 원. 자, 됐습니다. 근데 받을 어음이 대변이 아닌 차변에 있어요. 3번도 그래서 정답은 아니고요. 외상 매입금 지급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매출처 발행 약속어음 200만 원을 배서 양도 뒷면에 누구누구에게 양도합니다. 적어가지고 외상값을 갚았습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없어지겠죠.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자, 금액 200만 원입니다. 똑같이. 자, 대변에 우리가 소지하고 있던 매출처 발행 약속어음 뭐 이런 거 치면 되겠죠. 이 받을 어음을 갖고 있다가 만기일에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이러한 받을 어음이 없어집니다. 받을 어음 200만 원. 자, 그래서 받을 어음이 대변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분개를 다 해봐야 되니까요. 자, 됐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 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다음 설명 중 밑줄친 나와 관련 여기 있습니다. 밑줄친 나와 관련 있는 계정으로만 나열된 것. 부채는 타인 자본을 나타낸 것으로 미래의 기업 외부의 권리자에게 현금이나 서비스를 지급해야 될, 한마디로 말하면 갚아야 될 거.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거 비유동부채. 그럼 비유동부채 빨리 한번 보는 게 낫죠. 어느 게 유동이고 어느 게 비유동인지 구분하는 게 핵심이죠. 자, 한번 볼까요? 비유동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지급업, 미지급금, 예수금, 단기차입금. 자, 거기 몇 번이에요? 자, 1번에 보면 외상매입금, 지급업. 1번은 유동부채예요. 3번부터 볼게요. 선수금, 미지급금. 선수금 안 보이나요? 미지급금 여기 있네요. 미지급금은. 선수금 여기 있네. 요거는 유동부채죠. 예수금,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예수금 다 유동부채예요. 근데 2번에 사채, 장기차입금. 얘는 비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겠죠.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받고, 그 다음 약간 헷갈리는 문제, 제일 어려워하는 거, 수익 비용이 이현미 예상. 진짜 우리 회원님들 아직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수익이 예상, 비용이 예상, 수익이 이연, 비용이 이연, 지금 4개로 제가 표를 하나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중에서 예상, 이연, 요거를 구분하는 요령. 우선 이연부터. 이연은요, 이미 수익이나 비용이 이미 발생한 거예요. 자, 선수 임대료, 먼저 임대료 1년치 다 받은 거예요. 보험료, 자동차 보험 1년치 다 지불했어요. 이미 지급 완료된 겁니다. 완료.
지급 또는 받은 게 완료가 된 거. 그거에 대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봤더니 요거는 우리가 너무 내년 거까지 다 받은 거네. 그럼 내년 거는 내년 장부로 넘겨야지 하는 게 2연. 2연이라는 뜻이 넘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1년치 납부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중에 3개월치는 내년도 자동차 보험에 해당이 돼요. 근데 자동차 보험 1년치 한꺼번에 납부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미 지급은 됐지만 이 비용은 내년 비용으로 넘기자 한 게 비용이 2연이에요. 그래서 2연은 이미 받거나 준 게 완결된 거를 가지고 올해 거 아닌 거는 내년으로 넘긴다라는 게 수익이든 비용이든 그게 2연입니다. 예상은 이렇게 완료된 게 아니에요. 주거나 받은 적 없어요. 얘는 주거나 받은 거고 얘는 받은 거나 준 적이 없어. 문제 딱 읽어보면 우선 그것만 찾아요. 얘가 이미 완료됐나 안 됐나. 받은 적이 없고 준 적도 없어. 그러면 예상이구나. 예상인데 수익의 예상이냐 비용의 예상. 수익이냐 비용이냐만 구분하면 됩니다. 자, 이자를 아직 못 받았다. 그러면 예상입니다. 미수 수익. 임차료 비용이죠. 집세를 아직 못 줬어. 요즘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럼 미지급 비용. 자, 미수 아직 받지 못했다. 미지급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전혀 완료가 안 된 거죠. 예상. 예상인데 수익이면 수익이 예상. 비용이 있어요. 비용이 예상. 그 다음 완료됐어요. 먼저 받았다. 선수 이미 받은 거잖아. 완료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선급 먼저 지급했다. 완료된 거잖아요. 선수 수익, 선급 비용. 자세한 내용은 이것만 제가 이론 강의에서 한 거 다시 한번 보시고 시험 볼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방법. 2연 이미 완료된 거 넘기는 거. 예상 전혀 주고받은 거 없는 거 예상하는 거.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선수 먼저 받았다.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이연시키는 거잖아요. 자, 이연 항목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럼 수익의 이연입니다. 그 다음에 선급 먼저 지급한 거예요. 얘네 둘은 이미 완료가 된 겁니다. 먼저 받았다, 먼저 지급했다, 완료됐어요. 근데 넘긴다. 선급 비용, 비용이 이연. 얘는 수익이 이연. 그래서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선수 수익. 얘는 수익의 이연 맞아요. 근데 미수 아직 안 받았어요.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상이죠. 이건 수익 예상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맞아요. 선급 비용 이연. 근데 미수 아직 안 받았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예상입니다. 이연이 아니고 예상이에요.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수 얘 때문에 안 되죠. 미지급 얘는 둘 다 안 돼요. 다 예상입니다. 아직 받지도 못했고 아직 지급하지도 않았다. 완료가 안 된 거다. 예상.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형태 문제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예상과 이연 요것부터 머릿속에서 딱 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구입한 영업용 건물 단 취득원가 6천만 원. 잔존가액은 0원입니다. 내용연수 10년, 결산은 연 1회. 대한 2019년 12월 31일 결산 시. 2018년 1월에 샀으니까 지금 2년 딱 됐네요.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라. 정액법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분의 수명. 이 건물은 10년. 10년은 너무 짧다. 차량 운반구도 아니고. 자, 내용연수분의 뭐예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죠. 취득원가 6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얼마라 그랬어요? 0원이라 그랬습니다. 0. 그러면 10년으로 나누게 하면 1년에 얼마? 600만 원이 낡아서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낡은 거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6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얼마?
3번. 결산이 연 1회라 그랬으니까 자, 1년치 3번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대손 삼각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약간의 함정을 파놨어요. 이 출제위원들은 저도 해봤지만 수험생들이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19년 말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대손삼각비는 얼마인가? 1년치 대손삼각비. 2019년 1월 1일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 15만 원 있습니다. 미리 대손될 거에 대비해서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비상금 설정해 놓은 거예요. 5월 10일. 자, 5월 10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20만 원, 뭐 외상매출금이라 치면 외상매출금 20만 원이 회수불능. 이거 뭐 받을 방법이 없죠. 그러면 자, 우선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은 이제 못 받게 됐으니까 없어집니다. 대변에 외상매출금 뭐 20만 원. 자, 근데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게 15만 원 있어요. 요거로 일단 떼울 수 있죠. 대손충당금 15만 원. 근데 나머지는 이제 설정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생돈 들어가야죠. 대손삼각비 5만 원이 일단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차변대변 장부 처리는 하고, 자, 그 다음에 기말입니다. 12월 31일. 매출채권 잔액 750만 원. 외상매출금 받으러 아까 요거 제가 대여금을 했나요? 외상매출금 또는 받으러 매출채권 해도 됩니다. 분기할 때. 여기서는 자, 외상매출금 받으러 잔액이 750만 원입니다. 750만 원이 되죠. 1% 곱하기 0.01이 되죠. 얼마예요? 7만 5천 원입니다. 대손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대손 삼각비 7만 5천 원. 자, 대변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설정한 거잖아요. 대손 충당금 7만 5천 원. 자, 대손 삼각비 얼마인가 했습니다. 2019년 말. 그러면 앞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거 이것도 이미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대손 삼각비. 그 다음 결산 시에 또 추가로 7만 5천 원 추가로 해서 12월 31일 현재 전체 두 개 합친 거 12만 5천 원이 대손 삼각비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4번 정답이 되겠죠. 아차하는 순간에 결산 시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한 것만 선택하게 되면 뜰린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것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14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액, 매출원가, 직원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죠. 접대비도 판매비와 관리비. 요건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순이익, 요거 순서 헷갈리면 프로그램 켜놓은 거 거기 손익계산서 들어가면 순서 나와 있어요. 자, 우선 매출액에서 매출액 1,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뭐를 빼요? 매출 원가를 빼죠. 500만 원입니다. 자, 요거 빼면 500만 원. 요게 뭐가 되죠? 그렇죠. 매출 총이익입니다, 얘가. 자,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뺍니다. 직원급여 150만 원, 접대비 20만 원, 그럼 170만 원. 자, 이거 빼면 얼마예요? 330만 원. 얘가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12조다 뭐 이렇게 나오죠. 기본적인 비용 빼고 나서 나머지 게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수익 근데 없어요. 제로. 그 다음 영업의 비용을 뺍니다. 마이너스 영업 외
비용. 지금 영업의 비용이 이자 비용 10만 원 하나 있어요. 10만 원 뺍니다. 자, 그러면 320만 원. 얘가 개인 회사면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그 다음에 법인이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입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빼면 당기 순이익. 자, 당기 순이익 더 이상 뺄 게 없어요. 소득세 뭐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320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결산의 흐름이나 절차를 알고 있느냐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결산이 절차 중 결산 준비를 위한 예비 절차에 해당하는 것. 자, 요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에 들어가면 나와 있고 맨 앞에 회계 순환 과정에도 있죠. 거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계를 하죠. 분계장에다가. 분계한 거 각 계정으로 컴퓨터로 알아서 다 해줍니다. 정기 옮겨서 기록하고. 그리고 나면 여기서부터가 예비 절차입니다.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와요. 그리고 결산일 12월 31일 되면 결산 정리 전에 일단 시산표가 있고, 자, 결산 예비 절차입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엔 정산표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산표가 이제 순서로 보는데, 그리고 결산 정리 분계합니다. 수익 비용이 이연미 예상,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그거 다 처리하는 게 결산 정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결산 정리 후에 시산표. 여기까지가 예비 절차입니다. 자, 다 끝났어요. 그럼 장부 마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데 장부 마감하는 버튼이 있어요. 마감 누르면 지가 알아서 딱 끝납니다. 그래서 결산 본 절차. 다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 프로그램에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다 만들어집니다.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그럼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15번 문제죠. 재무상태표의 작성 1번. 얘는 결산 후 절차에 해당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4번에 포괄손익계산서의 작성. 일반적으로는 손익계산서 작성 그러는데 개인기업에선 포괄자가 들어가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해서 KIFRS라고 합니다. 그거에 의한 상장법인들 포괄손익계산서 다 재무제표 작성, 결산 후 절차에 해당이 되고요. 1번, 4번은 3번 총계정 원장이 마감, 장부의 마감, 총계정 원장 마감 이겁니다. 그러니까 3번은 결산 본 절차입니다. 1번, 4번은 결산 후 절차고, 그 다음에 2번 시산표의 작성, 결산 정리 후든 전이든 시산표를 작성하는 거, 결산 정리 분계하는 거, 요거는 결산 예비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비 절차에 해당되는 거 2번 시산표의 작성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조금 난해한 문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한두 문제 있긴 있었습니다. 요 합격률로 나와보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론 시험은 평균보다도 약간 어려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약간 어려운 수준. 그리고 암기 위주보다는 이해 중심의 문제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실무 시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